네, 반갑습니다. 호랭입니다. 오늘도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 옆에는 손푸망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호랭님. 윤석열 당선이 됐는데도 분위기가 좀처럼 바뀌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수도권 분위기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 부동산 분위기? 이 서울시장 분위기를 이야기하려면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시점인가를 보시면 아는데, 어쨌든 상승장을 오래 끌고 온 지금 시점이고, 이거를 정부 입장에서도 계속 못 잡다 보니까 최악에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까지 쓴 상황이죠. 대출 총량 규제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을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주면서 억제해 온 상황이고, 근데 올해 초반에 어쨌든 대선 이벤트가 있으면서 관망세로 다 돌아서는 상황이고,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정책들을 내기 시작한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달 한 달 흘러갈수록 지금보다 거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월, 3월이 완전 바닥을 찍었잖아요. 네. 이거는 그럼 부동산 시장이 계속 거래량이 이렇게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다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면 뭐 사람들이 이사를 안 다니고 대출을 안 하고 은행에 돈을 안 빌리고 하면 부동산 잡자고, 부동산 적폐들 잡자고, 아니면 부동산 시장 오르는 거 잡자고 돈의 흐름을 다 계속적으로 막아버린다? 그거는 부동산 잡자고 경제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부터 이 총량 대출 규제는 뭐 길면 6개월 뭐 이상, 그 이상을 못 가고 계속 풀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전 정권들을 계속 공부를 해보면 총량 규제는,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 특히 이제 다주택자들 말고 실수요자들에 대한 것은 절대 오래 못 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래서 2월, 3월부터 대출은 계속 좀 일부 은행부터 풀고 있고 하고 있는 상황이 나서 지금보다는 당연히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이벤트까지 있죠. 2년 전에 8월 달에 계약갱신권 이벤트까지 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지금 맞물려 떨어지면서 하반기 어쨌든 서울 전세 매매 시장보다 전세 시장은 조금 많이 들썩거리며 올라갈 것이 당연히 예상이 되는데, 지금 벌써 그렇게 실제로 보이죠. 한번 보여드려도 됩니까? 네,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서울의 전세고요. 이게 막대 그래프가 서울의 전세 매물수입니다. 이게 이제 전세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이때까지 전세 매물이 쫙 없다가, 전세 매물이 없다가 늘어나면서, 늘어나기 전까지 이때 보시면은 이때가 이제 매물의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게 9월 달까지죠. 그 이후로 지금 하위가는 바로 정체되면서 이렇게 되죠. 이 시점 이벤트가 그게 뭐냐? 서울의 이 전세 가격을 멈춘 게 뭐냐? 그게 대출 규제인 거죠. 대출 총량 규제로 돈 자체를 묶었기 때문에, 난리가 아니었죠. 네, 돈 자체를 묶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급격하게 매물이 이렇게 쌓이면서 가격이 못 오르고, 매물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매물들이 쌓이면 계속 경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 매물 먼저 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계속 내려갔던 겁니다. 그게 확실하게 이렇게 눈으로 보이죠. 그게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거고, 보시면 이때 언제죠? 3월 18일입니다. 사실 이때부터 일부 은행들이 전세 대출을 이제 완화해주기 시작했어요. 숨통이 조금 트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대통령 당선도 있었지만 3월부터 전세 대출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풀렸기 때문에 호가부터 먼저 이렇게 올라갑니다. 매물들 약간 줄어들면서. 이제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계약갱신법을 공약으로 되돌리겠다라고 했죠. 완화하겠다, 어쩐다. 그런데 다주택자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게 확정이 되고 나면 전세 가격을, 그러면 혹시나 그 확정 전에 전세 재계약을 하면 또 이게 그전 법을 또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런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전세 맞추지 말고 조금 더 늦추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보시면은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네. 실수요자들이 어쨌든 전세 대출이 풀리면서 이제 전세 계약을 하면서 매물들이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다주택자들, 임대인들의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매물들이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가격이 지금 바로 이렇게 올라가죠. 여러분들이 보는 데이터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못할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동산 데이터로 어떻게 시장을 빠르게 분석할까만 몇 년 동안 연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주식 차트는 정말 변동성이 많고 맞출 확률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 분석하는 기술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부동산 쪽은 그런 남 놓고 기억자도 못 읽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수준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특히 하위 전세가가 지금 조금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것 같아요. 예.
상위보다. 그거는 일단은 금매로 일단은 하위가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일단은 싼 거부터 찾잖아요. 그죠? 전세는 비싼 것부터 찾지 않잖아요. 그죠? 전세는 싼 거부터 찾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부터 먼저 탁탁탁 없어지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다른 게 지금 보시면은 매매는 좋은 질문 주셨는데 매매는 이렇게 보시면 상위가가 가파르기가 더 크죠. 네, 매매는 또 그게 다르죠. 네, 매매는 이제 실제로 시장이 그렇게 강하게 되면 좋은 매물들, RR들부터 뭐 보통 먼저 사시려고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런 매물들이 먼저 이렇게 상위가부터 먼저 치고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갭이 갭은 지금 뭐 서울을 투자로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죠. 일단 서울 평균을 보더라도 지금 6억 갭이 이제 6억입니다. 6억. 갭이 6억입니다. 6억. 갭이 평균으로도 6억이기 때문에 사실 뭐 서울은 정말 돈 많으신 분들, 뭐 15억 이상 대출 안 되시는 분들도 지금은 계속 매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눈으로도 보이는 게 서울의 이제 구별로, 동별로, 평당가별로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대학 배치표 같습니다. 네, 대학 배치표 서울대 의대. 네, 어쨌든 보실 거는 이게 매물 건수입니다. 보시면은 서초구 반포동 위에 이제 엄청 잘 나가는 동네죠, 비싼 동네죠. 근데 매물 수가 지금 많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가격은 계속 치고 나갑니다. 네. 그죠? 대부분 이래요. 뭐 서초동도 마찬가지고 매물이 크게 많이 없고 가격은 크게 뭐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매물 수가 보시면 그렇죠. 매물이랑 가격 수가. 근데 보시면은 재밌는 거는 서울의 모든 시장이 그런 게 아니라 저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뭐 이렇게 사실 그 지역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저도 서울 살 때 이 아래 동네 살았습니다. 중랑구, 도봉구 쪽으로 한번 이렇게 가보면 매물들이 늘어나고 있죠. 파란색 매물들이 늘어나고 있죠. 좀 떨어졌고요. 매매가도. 네, 매매가도 떨어지고 대부분 많은 지역들이 매매가도 떨어지고 매물이 많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6월 1일이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 전에 얘네들을 정리하고 똘똘한 애로 살려면 정말 돈이 많지 않는 이상 나머지 애들을 정리하고 또 합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이 아마 좀 더 반영이 돼서 이런 애들은 지금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이 못 올라가고 이런 애들에서 이제 매물들이 나와서 정리해서 또 더 지금 이제 또 더 똘똘한 한 채 서울의 상급지가 또 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이슈 포함해서 그런 것들에서 그래서 참 이게 한 바퀴 더 도는 분위기. 진짜요? 네. 한 바퀴 더 도는 분위기가 될 거고 물론 시간이 걸릴 겁니다. 또 다시 얘가 못 멈추면 강남이 못 멈추면 갭이 또 벌어지겠죠. 강남 접근성이 있는 애들이 또 저평가가 되는 시기가 올 거고 시간이 지나게 돼서 또 이걸 못 멈추면 그 갭을 또 메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2014년부터 갭 메우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갭 벌리고 갭 모으기를 하지만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밀려나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시장은 또 그렇게 돌아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방금 보여드린 데이터는 시장을 조금 짧게 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는 데이터고 제가 시장을 길게 전망을 할 때 보는 거는 본질만 봅니다. 본질. 네. 그 본질이 바뀌지 않았으면 나머지 단기적인 정책이나 뭐 이런 기준금리 변동이나 뭐 갑자기 다주택자 매물들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단기적인 거예요. 3개월, 6개월 만에 다시 어떻게 보면 눌림목만 잠깐 만들었다가 그냥 그 진폭만 잠깐 생기고 본질이 힘이 남아있으면 결국에 다시 끌고 간다고 저는 보고 사실 오늘 이 후랭이 TV 찍기가 조금 걱정스러웠던 게 뭐냐면 대부분이 사실 전문가분들이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서울시장의 본질이 많은 전문가분들이 사실 공급이 부족하다. 재건축 재개발 풀어야 된다. 네,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시거든요. 그게 정부도 그렇고 공급이 지금 문제는 공급이다라고만 공급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을 해결하겠다라고 초점을 맞추시는데 제가 보는 뷰는 다릅니다. 서울시장은 일반 지방 부동산처럼 공급 수급의 밸런스가 깨져서 가격이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의들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결국에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산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깨지면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똑같으면 가격이 안 오르고 멈춰 있겠죠. 근데 이 수요가 더 커지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상대적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더 커지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수요 자체가 엄청나게 커버리면 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은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이 좀 어려우시면 제가 서울 수도권의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투자자가 아니라 다 실수요자라고만 본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실수요로 서울의 가격을 살 수 있다면 들어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다 서울이죠. 결국에 경기도 인천은 대체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실수요로도 살고 싶은 곳이 서울이에요. 그만큼 수요가 실수요만 하더라도 큰 건데, 문제는 실수요라는 거는 사실 그만큼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급으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요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실수요가 있고 가수요가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 가수요가 문제입니다. 뭐냐면 부산, 대구, 제주, 거제, 진주, 경남, 창원 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돈만 생기면 가지고 싶은 아파트가 어디냐? 서울. 라고 물어보면 서울입니다. 예. 우리나라 전 국민이 돈만 생기면 가지고 싶은 곳이 서울입니다. 그만큼의 대기 가수요가 다 갖고 싶어 하는 곳이 서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서울이라는 곳은 실수요 플러스 가수요가 이 공급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원래도 비쌌어요. 하락장에도 비쌌어요. 지방들보다는 훨씬 자기들의 임금에 비해서 사기는 비쌌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샤넬백처럼 흔하게 돈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고 하지만 돈이 없으면 사지 못하는 겁니다. 돈을 풀어버리면, 야, 너희 500만 원씩 다 줄게. 샤넬백을 엄청 갖고 싶어하는 여성분들한테 500만 원씩 다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샤넬백 사러 뛰어가겠죠. 네, 그게 서울 시장입니다. 그게 서울 부동산 시장이에요. 사실 저는 그거를, 이게 왜 궁금했냐면,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 조금 길게 보여드릴게요. 1986년부터 보여드릴게요. 1986년도부터 녹색이 서울의 입주 물량이고요. 이게 파란색이 매매 지수입니다. 보시면은 그런 얘기들 하죠. 입주 물량만 보면 된다. 그게 만능이다. 인구수 곱하기 0.05 해서 선을 그어가지고 그 위로 입주 물량이 많으면 공급과잉이니까 가격이 내리고, 그죠. 그 만능 법칙이 왜 서울에는 안 통하냐. 그게 저는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몇 년 전부터 공부를 했었고, 그 답을 찾으려고 계속 저는 분석을 했었는 건데,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공급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파란색 매매가는 내리지 않죠. 이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몇 년 동안 적은데도 불구하고 하락이죠. 엄청나게, 몇 년 누적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승. 달려버리죠, 그냥. 미친 듯이 달려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전 장에 사실 이렇게 하락장에 공급 물량이 이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이죠. 왜 이게 안 맞냐? 이게 반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맞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급의 사이클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금융 자산 시장의 사이클을 따라갑니다. 돈의 공급의 영향은 제가 왜 얘가 가격에 영향을 못 미치는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공급이 변수 자체가 너무 작아서 상대적으로. 그리고 가격 자체가 비싼 상황이라서 돈이 풀리지 않으면 걔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제일 위에 빨간색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게 통화량의 M1, M2를 나누기 위한 유동성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아까 제가 제 이론을 설명을 드린 게 뭐냐면,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게 이제 평균선이거든요. 유동성의 1986년부터 40년 동안의 우리나라 유동성 크기의 평균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냐는 게 이 평균보다 이렇게 많이 높게 있으면 돈이 많이 풀린 거예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죠. 평균보다는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 상승하죠. 평균쯤 오거나 평균보다 이렇게 돈이 적게 풀린, 시장에 돈이 안 도는 상황이 되면 지지부진하네요. 네, 지지부진하죠. 선을 한번 그어드릴게요. 여기까지 지지부진하죠. 이렇게 지지부진합니다. 근데 이렇게 돈이 또 많은 상황이 오죠. 풍족하네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꽝 올라가네요. 꽝 올라가죠. 미친 듯이 달려버리죠. 네. 그리고 또 돈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지부진 하락하죠. 근데 지금 또 어떻게 돼요?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유동성은 커져 있었고,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렇게 빵 달린 거거든요. 보면 이렇게 달리죠. 모양도 되게 유사한 통화량 움직임하고. 아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게 서울은 왜 그러냐면 실수요자들의 필수제의 개념보다는 가수요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산, 우리 코인으로 돈 벌든 주식으로 돈 벌든 어쨌든 돈 벌면 에셋 파킹을 부동산에 다 하잖아요. 그렇죠. 안전자산을 생각해서.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아파트 부동산을 많이 샀다는 소식을 좋아요. 들으셨죠.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돈들이 가수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규제도 적고 안전하고 잘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는 돈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오르게 되면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천, 경기도는 볼 것도 없어요. 서울이 오르면 얘네들이 경기도, 인천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서울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머리가 가는데 팔다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듯이 시간 문제지.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그러면 이 통화량 이 산출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계산은? 한국은행 통계 시스템에 가시면 수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M1 그 나누기만 M2? 나누기만 하시면 됩니다. 한국은행 통계 사이트 가면 M1, M2 이제가 있습니다. 지금 통화량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지금 네. 곳곳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이제 미국에 거의 종속되다시피 하니까 금리가요. 그럼 유동성이 M1 나누기 M2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당연하죠. 있어 보이는데 그럼 집값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방 압력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하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당연히 나와줘야 되는 시기고 그런 분들이 없으면 다 상승만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조심해라고 하는 시기도 맞는 거고 제가 보기에도 지금 서울시장은 고평가는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가격 자체는. 근데 고평가됐다고 해서 그게 하락한다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고평가, 저평가 시기를 가는 거고 이번 장에는 훨씬 더 고평가로 갈 거고 가고 있고 이게 추세입니다. 계속 돈이 이제 저는 그래서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지금 계속 더 늘어나느냐 아니면 점점 줄이고 있느냐가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게 증감률이거든요. 요 막대 그래프가 증감률이고 요 막대 그래프 증감률을 쉽게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의 크기는 실제로 2020년 6월부터 코로나가 19년 이때 시작해서 엄청나게 유동성이 엄청나게 빵 터졌다가 그 이후로부터 점점 전체적으로 추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M1, M2의 크기도 내려오고 있죠. 크기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승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1986년도거든요. 1986년도가 지금 이제 36년 전인데 최고 유동성이 많이 풀렸던 시기거든요. 이때가 63빌딩이라고 친다면 지금 거의 롯데 시그니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사실 평균이라고 치면 이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룸이 좀 있네요. 룸이.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자 급격하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리먼 브라더스, IMF. 이거 아니면 시장에 조금씩 위협을 주면서 금리 올린다, 금리 올릴 거다. 주식시장 일단 그러면 이제 조금 휘청거리고 지금이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구두로 협박을 하면서 시장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리스크가 있어서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몇 년이 걸렸죠. 금리 올리면서 내려오는데 몇 년이 걸렸죠. 지금도 그래서 경제 위기가 터지면 이게 이렇게 꼬꾸라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리스크는 있어요. 근데 경제 위기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잖아요. 그걸 언제까지 기다리느냐인데 그렇게 경제 위기가 사실 오지 않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내려온다면 2년, 3년 이 속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2년, 3년 빠르다고 하더라도 2년 정도는 더 유동성이 그만큼 많이 풀린 시기를 우리는 거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본질이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은 그냥 그거는 일시적으로 경책이든 뭐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유동성이라는 게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미국 시장하고 연계돼 있고 글로벌 시장하고 연계돼 있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부도 정부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금융위기나 쇼크가 없다면 그래도 한 2, 3년 정도는 좀 더 이런 상황이 유지될 것 같다라는 비유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롯데 시그널까지 올라온 상황이라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 저기서 떨어지면 좀 아플 것 같긴 하다. 떨어지면 아프겠지만 정말 내가 지금 하락을 한다고 자신 있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이렇게 유동성이나 뭐 경제 금융 위기가 지금 안 좋고 금리가 안 좋아서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확신 있고 자신 있으시면 리버스 2X를 숏에 베팅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숏에 베팅을 하느냐? 안 할 겁니다. 안 하죠. 경제 위기를 자신들이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제 글로벌하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지방 부동산 시장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고 상승의 끝을 맞추기는 훨씬 더 어려운 거고. 자, 그러면 지금 롯데 시그니엘입니다.
서울 실수요자들, 무주택자 또는 이제 뭐 갈아타기 수요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실수요의 관점에서는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 기준이면? 그러니까 참 이게 답답하죠. 근데 실수요자 분들 중에서 내가 여력이 된다. 근데 지금 연끌은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소득이 사실 그거를 이자를 내고 생활을 못할 정도로 빠듯한 상황인데 그걸 연끌을 해서 지금 매수를 한다. 그거는 조금 리스크가 큰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맞벌이도 하고 있고 연봉도 어느 정도 되고 이게 사실 어느 정도 금리가 올라가고 리스크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애들 이제 지금 어리니까 여기서부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이 동네에서 다 살 거다. 진짜 그런 실수요자다. 그러면 사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실수요를 하고 나면 결국에 이게 하락장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10년이 지나서 이게 가격이 안 오르고 그대로다.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그대로다고 하더라도 실수요자들은 거주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세로 살더라도 대출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대출 이자를 내야 되고, 그러면 전세 대출 이자는 금리에 영향을 안 받습니까? 월세를 살더라도 앞으로 월세는 더 가파르게 더 올라갈 겁니다. 그 거주 비용까지 생각하고 중간에 이사 다니고 이사 비용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 마음 편하게 하시는 분들 말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집 사시는 것도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강남이 이렇게 뛰어가는 걸 잡지 못하면 그게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시간 문제지 걔네들은 번질 겁니다. 이하 동문? 네. 그러니까 물론 수도권이라는 게 국지적으로 크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입주 물량이 많거나 하면 약간씩 휘청거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일시적인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따라갑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은 한 도시예요. 서울 따로고 경기도 따로고 인천 따로가 아니라 걔네들은 그냥 한 큰 광역도시 수도권이라는 도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 장이 이번에 길어지다 보니까 뭐 인천은 안 온다 하지만 다 오르고 같이 오르잖아요. 시기의 문제지 오를 애들은 이제 다 오르는 거죠. 손수방님이 생각하시는 공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곳이 대구니까 대구 궁금합니다. 대구 이야기할 때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수요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대표적으로 실수요, 가수요가 있지만 공급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을 조금 간단하게 한번 대구 이야기할 때 설명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바로 바로 가죠, 뭐 대구. 대구를 많은 분들이 지금 벌써 사신 분들도 들어가시는 투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단톡방 몇 개 이렇게 분위기들을 보면 벌써요? 네. 빠르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번 대구장에 실수요도 갈아타게 할 거고 투자도 더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벌써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선선 진입인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지방은 공급 물량만 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실 지금 2022년이잖아요. 지금 2022년이라서 뭐 지금 2년 뒤에 3년 뒤에는 사실 뭐 25년 되면 물량이 없다. 뭐 늦어도 이때부터는 오를 거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지금 막 다들 막 대구 강의하고 벌써부터 대구 강의하고 대구 막 어디 들어가야 돼요. 그러거든요. 제가 왜 지금 벌써부터 너무 이르다고 하냐 하면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하락을 시작한 지가 6개월도 안 됐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KB지수로 봐서 그런데 이미 정체는 작년 2월 달부터 정체됐었고요. 그래서 조금씩 뭐 하위가부터 빠지면서 사실 작년 9월 달부터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매물 쌓이면서 급격하게 하락이 먼저 빠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이터는 느리다 후행이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느린 걸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입주 물량을 그래서 그런 가설을 세우시고 입주 물량을 그렇게 보시는데 요걸 한번 켜보면 이게 뭐냐면 공급이라는 거는 인허가를 제일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착공하고 분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대구에 아직 인허가는 받아놨지만 분양을 예정 중인 단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5월달, 6월달 이게 앞으로 다 분양할 거예요. 분양 예정 중인 겁니다. 12월 달까지. 2022년 아직 분양 예정인 것까지 이만큼 있고 미정인 것까지 이만큼 있습니다. 대구보다 이 분양 예정 물량이 많은 곳이 없어요. 인허가는 많이 받아놨는데 아직 분양을 안 한 지역이 대구보다 많은 지역이 없습니다. 대구가 최고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물론 여기 이제 인허가로 이렇게 보면 이게 대구의 인허가입니다. 2017년, 2018년부터 인허가를 받아놓은 게 누적 인허가 물량이 이만큼이나 됩니다. 입주 물량보다 훨씬 많은. 그렇죠.
같은데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누적 인허가 물량은 이만큼 많은데 입주 물량은 요거죠. 뭐 보통 인허가 받고 3년, 입주까지 3년 걸린다고 치더라도 이거에 비해서는 그냥 이렇게만 얘만 봐도 아직 인허가는 받았는데 착공하고 분양 안 한 게 엄청나게 많구나를 알 수가 있죠. 얘만 봐도. 그래서 제가 그 추정 물량을 사실 계산을 해서 이제 사실 이 분양 예정 시기에서 3년 정도 더해서 보통 3년 정도 걸리니까요. 3년 정도 더해서 이렇게 대구의 입주 추정 물량을 보니까 어때요? 25년에 이 장대 막대기가 하나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확정된 건 아니죠. 분양이 지금 미분양 뜨고 분위기 안 좋으니까 분양을 연기하거나 분양을 취소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25년 물량은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입했다가 역전세 한번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역전세도 역전세지만 장투가 되겠죠. 물론 버티면 올라가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입주장을 계속 치러야 될 거거든요. 분기별로 보면 분기별로 입주가 거의 없는 상황이 없어요. 분기별로 보더라도. 그러면 계속 입주장 친다는 소리거든요. 계속 입주장을 치면 어떻게 되냐면 매매가도 매매가지만 전세가가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투자금이 일단은 내가 대구 선진입 한다고 생각하시면 총알부터 준비를 해놓으시고 선진입할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 광역시입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지금 그 뭐 인구수 50만 미만의 기타 지방의 투자금이랑 레벨이 다른 광역시예요. 네. 이 정도 내 투자금이면 되겠지. 그거 팔면 되겠지. 그러니까 사실 큰 장이에요. 광역시장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성급하게 지금 보시는 게 있어서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대구시장을 논하기보다 올해 분양 물량 나오는 거 다 보고 내년에 사실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은 손포망 너도 들어간다면 어디 들어갈 건데? 라고를 보면 이게 분포입니다. 대구에도 구가 많잖아요. 그죠? 대구에도 좋은 동네가 있고 안 좋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데 입주 물량을 이만큼 때려 부으면 엄청나게 쓰러질 동네가 있을 거고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버티는 동네가 있을 거고. 네. 그렇겠죠. 물론 돈이 없어서 그때 못 들어가는 상황도 있을 테지만 어디가 많이 무너지고 쓰러질 건지를 구체적으로 조금 보시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세워놓는 거죠. 내가 마음에 고비를 하고 그럼 그 장 준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매도 계획까지 세워놓고 더 넉넉하게 세워놓고 입주장에 전세 못 맞출 것도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런 지역들이 있다는 물량 입주가 엄청 많습니다. 대구, 중구, 달서구. 뭐 어쨌든 제일 좋은 지역은 수성구죠.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수성구는 물량이 수요가 엄청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들보다는 적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준비가 됐냐 안 됐냐예요. 그때 당시 그 상황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수성구는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수성구 제일 좋은 줄 알고 수성구 제일 많이 오를지 알면서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올 겁니다. 계획을 디테일하게 잘 세워 놓으셔야 돼요. 나는 무조건 이번에 수성구 간다? 그렇게 해서 분석해서 수성구 아파트들만, 수성구 동네들만, 뭐, 만촌도 뭐 이런 것들만 조회, 막 이렇게 공부해 놓으시다가 막상 가면 그냥 침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아직 유동성이 많은 시기고, 많은 분들이 대구를 보실 때 부산하고를 많이 봐요. 그러면서 지금 대구에 지금 미분양 쌓이니까, 이제 이번에 5월, 6월 되면 조정 풀어주지 않을까? 규제 풀어주지 않을까? 그러면 예전에 부산에 2019년 11월 달에 풀면서 팍 한 방에 날아간 것처럼 대구도 이번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돌리시면서 예전 부산장이랑 똑같이 돌아갈 걸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거 정말 저는 오판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부산도 그때는 물량도 많았습니다. 물량도 많았는데 다른 게 뭐냐면 시기가 달라요. 자, 부산이 그때 한 2년 정도 하락했죠. 2017년부터 2019년 11월 달까지 2년 정도 내뺐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보면 내뺐는데 입주 물량이 많아서 이것도 그때도 부산이 멸실시키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물량이 많았던 구간인데 부산이 대구보다 빨랐죠. 시장이 사이클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실 그렇게 갔는데 하락을 2년 정도 버텼죠. 하락을 2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조정을 해제를 했습니다. 유동성이 엄청 많은 상황에서. 때마침 서울 규제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돈이 오갈 데 없는 상황에서 부산으로 다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대구는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이제 하락의 전초입이에요. 그런 상황에 규제를 해제하면 이건 더 안 좋아질 거예요. 매물들이 더 나와서 오히려. 그래서 그 부산의 그때 타이밍이랑 지금 타이밍은 다르고 부산처럼 되려면 조정을 조금 그러니까 숙성을 시켰다가 늦게 풀어줘야지 어떻게 보면 그런 부산장처럼 비슷한 시나리오대로 돌아갈 확률이 많다.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 지금 조정을 해제한다고 해서 부산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시기는 아니다. 여건들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믿지는 마시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대구 얘기를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손프방님은 어느 정도 때라고 좀 보고 계세요? 투자의 관점에서 아까 내년 정도 한번 살펴보자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네, 25년 물량 확정되는 거 보고 생각하겠다는 거죠. 25년 물량 막대기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다. 그런데 전세가율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잘 버텼다. 그럼 조금 더 빨리 들어갈 거고요. 그 하락장을 맞으면서 전세가율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조금 더 미뤘다가 저는 들어갈 생각입니다. 근데 디테일하게 사실 그 구간을 모니터링하는 건 저는 계속 모니터링하겠지만 아까 그런 매물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언제 맨날 매도래 언제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건 정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매물 상황이 매물들이 지금 줄어들면서 가격이 움직일 상황인지 매물들이 지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인지 뭐 제가 또 보는 분석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보고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기 전에. 범어동, 만촌동 등기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많으실 텐데. 조금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거주는 사실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뭐 수성구가 얼마나 투자금이 들어갈까? 물론 지금은 뭐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20년, 30년 된 아파트 살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축으로 들어간다. 10년 이하에 신축으로 들어간다고 치면 뭐 지금은 한 3억, 2억 9천 3억 정도 되네요. 2억 9천 3억 정도 되는데 요거를 약간 더 신축으로 바꾸면 5년 이하로 하면 크게 차이는 없네. 뭐 어쨌든 4억 정도 지금 들어가는데 갭이 4억 정도죠. 갭이 4억이면 갭이 4억 정도. 그래서 선택지가 다른 것도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대구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투자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수성구는. 그 이외에 아까 말씀하신 뭐 동구나 이런데 너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입주장을 치고 뭐 이렇게 한 번에 일시적으로 쏟아지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차라리 내가 그렇게 투자금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지방에 몇 개 뭐 지금 인구수 작은 지역들 매도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그런 지역으로 내 시나리오를 너무 그림의 떡을 보지 마시고 그런 시나리오를 짜시는 게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평가 여부를 이제 판단하고 지역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손프방님도 이렇게 좀 큰 숲을 좀 먼저 보시고 투자를 하세요? 무조건이죠. 네. 지역의 분위기나 이런 걸 먼저 이제 보실 텐데 어떻게 좀 투자처를 찾으시는지. 뭐 사실 얘는 툴이고 어떻게 보면 그 분석 방법이 있는 거죠. 이제 저는 항상 탑다운 방식으로 보고 흐름을 보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제 한 가지 데이터만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왜냐하면 제가 성격도 꼼꼼하고 사기를 뭐 이렇게 강사 잘못 만나고 하는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체크를 했어요. 부동산 데이터라는 데이터들은 다 분석을 했고 그러면 이 부동산 데이터라고 믿을 수가 있느냐? 얘네들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관관계를 분석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매매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냐거든요. 근데 부동산 데이터는 매매 가격이라는 데이터도 있지만 전세 가격도 있고 거래량도 있고 전세가율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중에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 중에 뭐가 매매 가격하고 상관관계가 있느냐부터 저는 검증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상관관계가 없는 애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보면 시간 낭비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걔네들 다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고 있으면 이 데이터가 선행이냐 후행이냐. 매매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느냐 늦게 움직이느냐 그걸 보면 되거든요. 늦게 움직인 데이터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매매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데이터들을 저는 다 연구해서 처음엔 엑셀로 이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검증하고 선행이냐 아닌지를 다 분석해서 거기서 이제 선행인 것들만 어떻게 보면 발라냈고 질문 자체가 부동산 데이터는 후행 아닌가요? 라고 하는 게 질문 자체가 조금 너무 단편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도 여러 가지 직업도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듯이 데이터에도 종류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데이터도 있고 느린 데이터도 있고 관계없는 데이터도 있고 그 구분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분들을 다 하고 대부분의 많은 일반인 분들이 알고 계시는 데이터는 실거래가, 그 다음 KB 시세, 그 다음 매물, 호가.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시세라는 건, KB 시세라는 건 우리 지수, 매매 지수 이런 거를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데, 통계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얘는 평균이에요. 평균이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는 거, 느리게 움직이는 거를 평균한 거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어요. 얘를 보는 이유는 시장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내가 분석한 게 맞는지 답안지를 체크하는 게 시세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거래가는 개별 지역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라 개별 아파트에 대한 실거래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는 아파트들을 뽑아서 보면 흐름을 빨리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실거래가 신고를 늦게 해요. 시장이 좋은 곳들은 신고가 치는 곳들은 소장님들이 일부러 신고가 치고 흐름이 좋은 곳들은 신고가를 늦게 신고합니다. 아직도 한 달 다 돼가서. 그래서 또 느린 단점이 있어요. 그 나머지가 이제 매물 데이터인데 매물을 잘 보시면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흐름을 보는 데는 좋아요. 그리고 매물은 실거래가 찍히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당연히 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릅니다. 시장의 흐름을 보는 데는. 근데 정확도가 떨어지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저는 이제 분석을 하고 시장 데이터로도 전국의 시장 흐름을 조금 빠르게 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후행이라고 얘기하시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흔하게 보시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하락장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사실 보면 상승장 후반이죠. 그러면은 거래량이 먼저 떨어지죠. 네. 그러네요. 거래량이 먼저 움직이죠. 거래량 감소가. 상승이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먼저 떨어집니다. 먼저 움직이죠. 그렇게 해서 거래량이 바닥을 찍었죠. 상승의 꼭대기에서 거래량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올라오죠. 근데 아직 바닥을 다지고 있죠.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죠. 먼저 움직이죠. 근데 그러면 그 타이밍이 언제냐? 그러면 상승으로 전환한 타이밍이 언제냐? 제가 사실 그것들을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옆으로 이렇게 선을 꺼놨죠. 점선을. 무슨 선이에요, 이건? 이게 전체 지금 대구 전체 시계열상의 거래량의 평균선입니다. 평균적으로 이 정도 거래량이 된다는 거예요. 이 대구에서? 네. 그러면 이게 그 평균 기준 거래량인데, 이 기준을 사실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보이면 어떻게 돼요? 상승으로 전환되는 게 보이시죠? 이때부터. 앞으로 대구시장 다음 상승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이런 게 제가 계속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고 이론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계속 거치고, 즉 이런 과정들이 사실 이론을 만들려면 한 지역만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지역들의 그런 패턴들이 반복되는지 보고 그런 것들로 판단을 하는 또 기준으로, 내가 그러면은 들어가는 기준의 하나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속 모니터링 하는데, 내가 10가지 기준을 세워놨는데 지금 7개, 8개 기준이 만족되고 있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돼요. 지역을 바꿔보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거래량이 평균선을 터치하는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이제 변곡이 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지역을 다 바꿔봐도 그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점들을 저는 이제 분석하고, 제 객관적인 기준을 잡고, 뭐 누구 내피셜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잡고 타이밍을 잡고, 신호가 점점 다가오면 이제 빨리 움직이는 거죠, 현장으로. 이게 그러면 이 거래량이 1번 신호 그런 건 아니에요. 이세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지표들을 좀 확인을 하세요? 아실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부동산 지인에서 보는 사람들도 이렇게 뭐매매매 이렇게 보잖아요. 네.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해주신 분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 요 손포망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요소들을 좀 포인트로 보시는지. 미분양도 저는 잘 보는데, 이제 미분양이 대구 보시면 이제 미분양이 올라가고 있죠. 이제 미분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분양은 많다고 안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분양은 많다고 안 오르는 건 아니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느냐 이제 감소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선을 가지고 그 기준선에 다 와가느냐를 조금 저는 체크를 해서, 그러면 다 와가는 상황에서 미분양이 이제 급격하게 속도도 중요하거든요. 미분양이 빠르게 증가하면 그 시장이 그 기간이 짧아집니다. 근데 미분양이 천천히 이렇게 가면 아직 시간이 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보는 그런 미분양의 상황이라든지 미분양에 빠지는 속도들을 보고 이제 겨울에서 계속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미분양은 매매가랑 완전 반대로 움직여요. 보시면 미분양은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고, 미분양이 쌓이면 가격이 내려가고, 이제 이건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는데, 그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미분양도 먼저 움직이죠. 보시면 미분양도 이렇게 사실 이렇게 먼저 움직이고 가격이 움직이거든요. 해소가 되고 가격 움직이고. 네,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고 시장 상황을 보고 최종적으로는 매물의 상황을 보고 그렇게 조금 판단하는 편입니다. 투자 스타일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스타일로 투자를 하시는지? 이거는 제 스타일이에요.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네. 사람마다 그는 스타일이 다 다른 게 정답인 거고, 근데 본인의 여건마다 명의 상황이나 세금 상황마다 다 달라야 되는데, 저는 사실 부동산 투자도 하지만 얘도 같이 이제 선포망이라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얘를 시스템을 같이 굴리는 입장이라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동산 투자는 저는 안 하려고 해요. 구축 뭐 이렇게 막 수리 많이 하고 세입자 전화 많이 오고, 사실 이런 스타일보다, 특히나 지금 지방장이잖아요. 네. 특히나 지금 지방장이고, 뭐 인구수 작은 도시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들을 간다고 가면, 이게 이제 실제로 아까 뭐 진주라고 보면 이게 급지표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반틈을 딱 잘라요. 딱 반. 반틈을 딱 잘라. 이 밑으로는 보지 말라고 합니다. 이 밑으로는 절대 보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밑으로 내려가서 구축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 투자 기준 자체도 부동산 투자는 평생 할 거고,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만 남으면 그거는 어떻게든 시드가 계속 불러나서 눈덩이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오래 살아남으면. 그래서 평균 이상의 물건들을 항상 하고 그것들을 더 좋은 물건으로 또 바꿔가는 노력들을 해야지 제 주변에도 샀다 팔았다 작은 거 샀다 팔았다 해서 그걸로 해서 크게 뭐 부자 됐다는 사람들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것들 하시는 이유가 뭐 사실 거기에다 구축까지 하는 이유가 뭐 공시지가 1억 미만 테마 말고 투자금이 적어서라고 대부분 하시거든요. 대부분 물어보면. 네. 근데 문제는 저는 그게 투자금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하는 3천만 원 가지고도 대장을 3천만 원으로 주고도 사는 시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투자금의 문제라기보다 시기의 문제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거를 또 왜 못 보냐면 내가 아는 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로 사이클이 다르고 다 흐름들이 다른데 내가 아는 지역의 한두 개밖에 없어. 내가 사는 동네만 보거나 내가 사는 지역만 보기 때문에 이 돈은 이것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을 늘리고 그 시기를 조금만 조급하지 말고 길게 보시면 언제든지 적은 투자금으로도 좋은 지역의 신축을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조금 바꾸시고 내가 아는 범위들을 조금 늘려 그래서 결국에는 타이밍이라는 이야기인 거고 투자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는 투자금 적게 드는 갭 적은 시기인 거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스타일들이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이거를 내가 해왔기 때문에 계속 하시기보다 조금 더 그 시기를 잘 보시고 지역을 여러 가지를 잘 보시는 연습들을 조금 하시면 스트레스 덜 받고 그냥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구축이 없어요. 대부분 신축 아니면 이제 작년까지는 준신축까지는 했죠. 뭐 15년 차 이하 정도까지만. 준신축 흐름까지는 와서 저평가된 거라서. 그래서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저처럼 예를 들어서 신경 쓸 게 많은데 부동산 투자는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런 스타일이 적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기를 더 잘 보고 지역을 많이 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투자는 시기를 사는 거다. 네, 그게 결국 그 말인 거죠.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할 때는 어떤 걸 좀 고민을 하십니까? 저도 흐름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매도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지역을 2년 전에 샀고 B라는 지역을 이제 사야 된다.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서울이에요. 얘가 서울인데 2년은 더 갈 것 같아. 근데 얘가 시장이 이제 앞으로 이게 장초입이야. 장초입이라도 얘가 대장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인구수가 작고 뭐 50만 미만의 작은 도시야. 그러면 저는 이걸 안 갈아탑니다. 근데 얘가 이제 거의 장 후반이 다 아직 남았더라도 얘가 더 큰 도시고 훨씬 더 좋은 도시야. 인구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는 뭐 포항인데 얘는 대구야. 그러면 얘는 매도를 치고 얘의 자금을 마련해서 돈이 더 커질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어쨌든 주택이 여러 개 있을 때 돈의 흐름들을 바꿔주는 거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채만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당연히 사이클대로 하는 거죠. 사이클대로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장 후반에 이제 겨울로 가는 신호가 보인다고 하면 한 채라도 걔네들은 이제 수익 실현하고 작년 말까지만 해도 그래도 취득세 내면서도 들어갈 수 있겠다는 지역들은 지방 중에서도 수급이 완전히 꼬인 지역들 이제 그런 지역들 위주로만 받고 올해부터는 이제 사실 조금 저도 이제 윤석열 정부 되면서 취득세도 이제 완화해 준다고 하니까 사실 저도 이제 시드를 조금 모으고 있고 그리고 다른 이제 이런 선풍망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웹 버전은 제가 4월 달에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존에는 엑셀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거여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올해는 아직 그런 투자를 안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후반기에 저도 이제 정책의 변화를 보고 뭐 그런 저도 정책의 시나리오대로 지금은 이제 계속 머릿속에 그런 것들은 정리해 놓죠. 요거 정책이 요렇게 풀리면 얘네들은 지금 예저평가된 거는 그 이전 정책에 의해서 피해를 받아서 지금 가격이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으로 가겠다. 그런 시나리오들은 세워놨죠. 네, 정책이 이렇게 돼서 실제로 언제 풀릴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는 세우고 있고 지방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 취득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결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들어갈 만한 거죠. 들어가서 물론 그 전에 있는 거 아직 매도 칠 것도 있으니까 대구에 대한 자금 마련도 해야 되겠지만 걔네들도 지금도 들어가면 그런 정책들이 그렇게 바뀌면 저평가된 것들을 들어가려고 머릿속에 이제 정리는 해놨죠. 3천만 원, 5천만 원 이제 한번 모았습니다. 영차 해가지고 이제 모았어요. 이제 저 뭐 해야 됩니까? 선풍망님 이러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요. 3천만 원 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3천만 원 안 날리는 게 중요한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첫 투자금이 제 경매로 시작할 때 그게 딱 모았던 게 3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거 날릴 뻔했거든요, 진짜. 근데 운 좋게도 안 날렸어요. 입찰했는데 폐찰돼가지고 2등 해가지고 안 날렸어요. 걔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죠.
제가 지금의 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첫 투자를 실패한다는 거는 정말 그 다음 시도를 하기가 힘들겠죠. 돈이 묶여버리니까. 걔가 내리지 않고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2년이 지났는데도 걔가 그대로면 돈이 묶인 거잖아요. 오히려 인플레이션 생각하면 마이너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3천만 원 있다면이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은 분명히 경험이 적으신 분일 거고 이제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는 가정으로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저도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부동산 투자할 때 그래서 돈 날릴까 봐 내가 어떤 조건이 되면 이때는 매수하겠다. 그 조건이 되지 않으면 매수를 하지 않겠다. 라는 투자 기준을 세웠어요. 그 투자 기준부터 세웁시오. 내가 세운 그 투자 기준이 맞는지 검증부터 합시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검증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데이터를 지금은 다 조회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 조건으로 맞춰서 이렇게 돼서 이런 조건이 돼서 과거에는 올랐느냐? 그럼 다른 지역은 그때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그런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검증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그게 그래도 불안하다. 그러면 가상 투자를 하십시오. 지금부터 그 조건을 가지고 미래 한 6개월 정도 이유를 보시고 내 생각대로 실제로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그 아파트가 올랐는지 호갱론에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 가상 투자부터 하십시오. 안 그러면 내 실력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투자 기준이 없다는 거는 뭘 사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이야기하면 요거 팔랑, 누가 요 이야기하면 저거 팔랑.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강사를 선별할 수 있는 눈도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시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대부분의 지역들이 물론 발목인 지역도 있긴 한데 무릎, 골반까지는 대부분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리스크가 위험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 투자 기준부터, 내 시나리오부터 세우시고 그거를 모니터링 하시고 검증하시는 게 먼저다. 가상 투자로 연습도 할 수 있고. 네. 근데 사람들이 조급하거든요. 부동산 투자 평생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익 기간 동안 그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가상투자 6개월 한다 치고 1년 한다 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십시오. 그 사이 기간 동안 차 바꾸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부 간에 어쨌든 결혼하셨다 안 하든 종잣돈을 계속 불리십시오. 그렇게 종잣돈을 모으십시오. 다른 데 주식 투자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하셔서 종잣돈을 계속 모으시고 실력이 쌓여서 그렇게 내 기준이 맞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지르면 됩니다. 그때부터 한 채 살 거 두 채 사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다 따라잡았어요. 계속 저도 사실 1년 정도 투자를 계속 공부만 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종잣돈을 계속 모았죠. 그렇게 해서 그 기준을 확실하게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난 후에 한 채 사고 2개월 뒤에 또 한 채 사고 3개월 뒤에 한 채 사고 1년에 거의 그때부터 6채씩 사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야 빠르게 불어날 수 있지. 그게 아니면 사실 돈을 써버렸다. 원래 소비 생활 패턴대로 하고 써버렸다. 그러면 1년이라는 기회비용을 날리고 그냥 그때부터 한 채만 해서 조금 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 투자 기준, 나는 어떤 조건이 되면 어떤 걸 사겠다. 그거를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검증하시고 가상 투자까지 하셔서 평생 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좀 힘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부동산 강사 좀 잘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안 믿으시면 됩니다. 누가 됐든. 네. 안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논리를 보십시오. 어디가 좋다고 하면 물어보십시오. 왜 근거가 뭔지. 그리고 그거를 믿지 마시고 팩트 체크를 무조건 하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성장했다고 보거든요. 책을 보더라도 강의를 듣더라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거를 기록을 해놓고 팩트를 체크를 했습니다. 항상. 그거를 저는 이제 데이터로 팩트를 체크를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돼서 이런 거구나. 이게 이렇게 돼서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해결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내 인사이트가 늘어나는 거고. 근데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해보니까 그 사람 말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네. 물론 강사라고 1부터 100까지 다 맞출 수 없어요. 그건 신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 중요한 거를 본질을 틀리느냐 아니면 본질이 아닌 다른 격가지 이 것들을 못 맞추느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고, 그리고 그 사람이 틀리더라도 그 근거는 맞았는데 중간에 변수가 들어와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들어와서 그렇게 시장을 못 맞췄거나 이제 그런 거는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변수는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이게 초보자분들한테는 어려운데 시간을 가지면서 그거를 강의를 들어보면서 검증을 하시고 아닌 사람들은 걸러내시는 어떻게 보면 과정도 필요하고 강의를 듣기 전에 저는 이제 그 사람이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 안 들어보고 싶다를 판단하는 거는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블로그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블로그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명 이호 추가해놓고 내 인사이트 늘리겠다고 그냥 오늘 올라오는 글들만 봅니다. 네.
최근에 올라온 글들만 봅니다. 아침에 네. 아침에 보든 점심시간에 뭐 화장실에서 보든 최근에 올라온 글들만 봅니다. 단톡방에 쫙 올라오죠. 지하철에서 보든. 그렇게 해서는 인사이트가 안 늘어요. 누군가 하나를 잡으시고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 사람이 처음 블로그를 할 때 썼던 글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차라리 한 명을 때려잡아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사람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맞는 게 안 맞는지 그거를 검증해 가십시오. 그게 훨씬 본인 인사이트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이 사람 오늘 썼던 걸, 저 사람 오늘 썼던 걸 보고 계속 본다고 해서 중구난방만 돼요. 네, 퍼즐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또 이 말하고, 저 사람은 또 이 말하거든요. 근데 결과만 이야기하잖아요. 그 안에 그 사이에 흘러간 배경이나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조합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강사를 거른다고 하실 거면 블로그나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시고 예전부터 어떤 논리로 해왔고 어떤 주장을 해왔고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쭉 한번 검증해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 제가 처음 부동산 투자할 때 후회하고 있던 거를 여러분들이 불인이 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는 내가 지금 이제부터 부동산 투자를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리고 내가 실력을 키워서 진짜 장기적으로 내가 부동산 투자를 꾸준히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거주 비용을 너무 많은 포션을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일단 내 집 마련부터 하면서 대출을 많이 끌어가지고 웬만한 돈 다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일단은 종잣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투자를 해보시고 실력 쌓이신 분들이 와이프를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그 집을 팔고 월세로 전환합니다. 투자금 마련을 위해서. 실력이 되시는 분들, 자신감이 생기신 분들. 그래서 사실 그거는 또 힘들거든요. 그 상황에서 내가 30평대 갔다가 와이프 어떻게든 구워 삶아가 설득해가 24평으로 줄여가지고 월세로 들어가는 거는 정말 배우자 잘 만나지 않는 이상 투자금 마련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저도 내 집 마련부터 분양권부터 해서 사실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쉽더라고. 그 투자금을 내가 조금 줄여서 사실 조금 예를 들어 조금 더 거주에 대한 것들은 이제 내 시드를 아꼈더라면 지금 이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시기가 올 거거든요. 명의가 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 내가 부동산 투자자로 가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뭐 배우자분들하고 어쨌든 마인드를 잘 맞추셔가지고 지금 거주 비용을 너무 매매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거주 비용에 너무 많은 시드를 넣어버리시면 언젠가는 아쉬운 날이 저처럼 오지 않을까.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지키죠. 물론 그렇죠. 그때는 사실 그런 시나리오까지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물론 부동산 투자도 행복하자고 하는 거고, 근데 선택이죠. 지금 조금 더 행복할 거냐, 미래에 훨씬 더 여유롭고 행복할 거냐.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게 본인의 가치관인데, 내가 진짜 투자자로 주택수를 늘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나중에 그렇게 와이프 설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좀 안정적이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희 와이프도 현금을 엄청 중요시하고 대출을 엄청 싫어하고 그런 부류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도 참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배우자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도 엄청난 투자입니다. 처음부터 엄청 큰 고비거든요, 배우자가.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중간에는 계속 설득 못했죠. 반은 내려놨죠. 그거를 수익으로 보여주니까 이제 점점 더 바뀌는 거고. 숫자로 증명을 하셨군요. 네, 근데 배우자가 나랑 투자 가치관이 완전 다른데 그걸 내가 빨리 이걸 바꾸고 싶다. 그럼 분명히 부부싸움 납니다. 그러면서 아예 사는 게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걸 시간을 조금 가지시고, 저는 약간 비굴 모드로 했거든요. 정말 새벽에 잠 안 자고 막 농쾌해서 아침에 회사 나가고 쟤 정말 열심히 하네, 불쌍하네, 이런 쪽으로 사실 이제 와이프가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그러면서 설거지하고 주말 되면 청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애들도 잘 봐주면서 계속 점수를 따가면서 배우자를 조금씩 내 편으로 만들고, 배우자 핸드폰에 호갱번호 깔고 알림 설정하고 실거래 신고가 치는 거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적폐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적폐가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저도 사실 연애를 10년 정도 하고 결혼했거든요. 그 부부간에 애 놓고 나면 사실 대화가 많이 줄어요. 취미도 다르고 하면. 근데 그때부터는 취미가 같아져요. 아침에 신고가 딱 치는 거 알람 뜨면 여보,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 부동산 얘기를 계속하고 임장 같이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이 또 활력소가 되고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이제 선순환되는 거죠. 이제 배우자를 불인이 분들이면 내 여자친구는 배우자를 투자관념을 지금부터 슬슬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를 계속 이야기해주면서 끌어들여 오면 나중에 남들보다 훨씬 더 둘이 함께하면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부동산 기술은 아니지만 정말
부동산에 필요한 팁인 거죠. 이게 다들 갈등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부동산 투자 이렇게 저희 우랭이 TV에 나오셨던 분들도 다 숫자로 수익으로 증명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눈빛이 바뀌고. 근데 약간 사이버머니 같은 느낌이 계속 있어요. 자산이라는 거는. 근데 왜냐하면 와이프는 그 아파트를 실제로 잘 볼 일도 없고, 뭐 대부분 다른 지역이고 지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거래 지키는 건 한데 사실 조금 안 와닿을 수 있거든요. 배우자 입장에서는. 아직 팔지도 않았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이제 매도 치는 게 있으면 가방을 사주거나 뭐를 와이프가 원하는 걸 해주거나 그런 직접적인 뭔가, 그리고 예를 들어 수익이 내가 좀 생기면 와이프를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집안일을 아웃소싱 한다거나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이든 그렇게 와이프한테 시간을 주는 그런, 뭐 요즘 앱만 깔면 도우미 아줌마들 엄청 뭐 저렴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실질적으로 가상 시드머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와이프의 삶의 질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렇게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면 더 빨리 내 편이 되는 거죠. 올해 지금 이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죠? 공시지가 1억 미만 48 하던 것도 올해부터는 이제 끝일 가능성이, 메리트가 없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취득세가 얼마만큼 낮출지 모르겠지만 취득세를 낮추게 되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도 이때까지 내가 1억 미만들만 보시던 전략들도 이제 조금 수정을 하셔서 다른 원래 가치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조금 해나가셔야 됐고, 같은 시기가 지금 시기인 거고, 그래서 그런 준비나 시나리오들을 미리 세워놓지 않으면 또 늦을 거다. 취득세를 풀어주고 명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고, 그리고 어쨌든 2019년, 2020년 장처럼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지금 물에 둥둥 떠다니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아까 보여주셨다시피 물은 없다고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에 둥둥 떠다니는 시기가 아니고, 이제 특히나 지방장에서는 이제 물은 안 들어온다고 보시고 무조건, 뭐 지방에는 물론 산업도 봐야 되겠지만 무조건 수급 고인 지역들로만 안전하게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는. 원래 이제 그렇잖아요. 이전 장 19년, 20년 장에는 입주 물량 많아도 상승한 지역들이 많았죠. 근데 그게 뭐 때문이었냐를 잘 보시고, 뭐 때문이었냐가 이제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걔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고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 물에 둥둥 떠다니는 시기는 아니다. 끝났다기보다 아직 끝이 안 나고 가고 있지만 우리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라. 다 이렇게 떠다녔거든요. 둥둥 떠다녔죠. 그냥 개나 소나 다. 개집도 둥둥 이제는 옛날엔 다이빙하면 쭉 재밌었어요. 다이빙하면 붕덩하면서 쭉 좋았는데 이제는 다이빙하면 머리 쳐박을 수 있대요. 이제 다이빙하면 머리 쳐박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조심 이렇게 걸어 들어가야 되는, 수영장에 조심, 물이 아직까지 있지만 어쨌든 머리 쳐박는 수준까지 빨리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에서 발을 떼지 않고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서 그렇죠. 시나리오를 세우고 막 첨벙하고 들어갈 때는 아니다. 이제는 아니다. 정책도 좀 한번 봐야 되고 그런 유동성,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유동성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진짜 각자 도생의 시기? 그렇죠. 개별성이 엄청 강한 연도다. 올해부터는. 개별성이.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고요. 다음에 또 멀리서 오셨는데 다음에 또 서울 올라오실 수 있으시면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